대선을 이틀 앞둔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 측은 막판 판세 분석을 통해 필승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맞아 후보들은 막판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서 난 큰 산불로 임야 160헥타르가 불에 타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삼척에선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산불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안내 문자도 받지 못했고 이 지역을 지나던 운전자들도 우회도로를 안내받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낮아졌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부터 다시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유통과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이제 이틀 뒤 이맘때면 대통령 선거 투표가 마감됐을 시간입니다. 대선을 이틀 남기고 JTBC는 각 캠프가 예상하는 판세를 확인해봤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문재인 후보와의 팽팽한 양강 구도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안철수 캠프에서는 한때 빠졌던 지지층이 다시 돌아왔다, 회복론이 나왔습니다. 새 후보 측의 공통된 생각,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유선희, 송지혜, 이선화 기자가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강릉 성산 초등학교입니다. 오전 10시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소방 헬기들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강릉에서의 집중 유세를 취소하고 이곳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대피소 안쪽에는 피해 주민 131명이 모여 있는데요. 문 후보가 이곳 피해 주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보상이 되게끔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피해자들과 소방대원, 자원봉사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후엔 충북 충주에서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2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인데 얘기 나눠보다 보면 문 후보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광주를 향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호남에서 막판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려왔지만 대통령 만드는 거 여론조사 아니죠? 그럼 뭡니까? 투표죠? JTBC 유선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큰 절을 하고 시장 상인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오동동 타령도 부릅니다. 이제 뒤쪽으로 이 홍준표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홍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중장년층들이 연설을 듣기 위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에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하고 딱 붙었다 이 말이야. 적어도 경남에서는 80% 홍준표 지지해줘야 되겠죠.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며 오는 9일은 문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저런 후보가 나와야,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튼튼할 것 같아요.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2위권 싸움을 벌였던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안철수 했는데 가는데 해보니까 알라. 토론을 해보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앞서 홍 후보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와 충청을 거쳐 다시 서울로 상경하면서 2박 3일 유턴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침 일찍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진압으로 분주한 종합상황실은 건너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이재민들부터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어제 좀 잠은 주무셨습니까? 사시던 그 마을은 괜찮습니까? 원래 오전부터 서울에서 나흘째 120시간 도보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밤사이 심각해진 산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재난컨트롤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여러 가지 미흡함을 사고 때마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체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안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녹색에 맞춰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도보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홍대구역이 오늘 세 번째 목적지인데요. 앞서 석촌호수와 강남역을 들러서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선 2030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1번, 2번은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안 후보 측은 차별화한 유세 방식으로 이른바 샤이 안철수도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도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오늘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소식은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과 유세 일정을 미루고 강릉부터 찾았습니다.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이동해 대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쳐내겠습니다. 대구 동성로와 포항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오늘 밤 다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밑바닥 표심을 훑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경남 창원과 부산 일정을 취소하고 강릉행을 택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등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천안과 청주 등 충청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 고양시 등에서 오늘의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은 내일 하루뿐입니다. 특히 선거일 직전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요. 후보들이 유세를 마감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겠다는 판단입니다. 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중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린 장소를 선택해서 친박 세력을 포함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대전에서 선거운동을 마칩니다.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도 노렸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내일 낮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유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JTBC는 각 캠프를 취재했습니다. 각 캠프가 보고 있는 선거 이틀 전의 판세, 그 판세를 지지율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각 캠프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매일 돌리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각 캠프 오늘 취재를 해보면 전반적인 구도는 큰 그림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네, 5명의 후보 중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캠프 중심으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이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지지율을 발표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당시에만 해도 그 문재인 후보 독주에서 1강 2중 구도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캠프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세 캠프 모두 판세가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캠프 모두 대선 결과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선 문재인 캠프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약속에 따라서 이 겉보기에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 지지층인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다가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 참여가 그만큼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예전에 사전 투표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으면 문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네, 실제로도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4.13 총선 때에도 20대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 이 세대별로 주로 젊은 층의 포진에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도 이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에서 위기론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왜 그런 위기론이 나오는지 먼저 캠프 예.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될까 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야 이제 선거 끝났다. 그래서 안심하고 투표를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지층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당선이 됐다고 보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문 후보의 지지층은 진보와 20대 그리고 중도층 일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이 결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등식이 해당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마음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독려는 했으나 그래서 실제 높게 나왔지만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가는 공식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좀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홍준표 후보 캠프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고무된 분위기였는데요. 예. 실제로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예. 지난 한 달간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보수층만 놓고 보면 지난 화요일 날 45%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홍 캠프 측에서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아까 유세할 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이제 딱 붙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홍 후보가 강세인 지역은 이제 TK 지역인데 사전 투표율은 제일 낮았잖아요. 네, 이 역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직접 한번 예. 들어보시죠. TK 지역이 더 집토끼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적지만 결론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전투표가 적게 나온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홍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본 투표만 하면 된다.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문 후보 쪽 그 분석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빙 상황인데 선거 당일 보수표가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 호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역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호남이 31에서 34%입니다. 호남에서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안철수 지지층이 완전히 복원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역시 사전 투표율 얘기인데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세종 다음으로 이제 광주 전남이 높았는데 네.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 30% 안팎이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이 숨은 안철수 지지층이 이번에 사전 투표에 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샤이 안철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호남에 특히 샤이 안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확고한 지지층만 분명히 응답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동층이 약 20% 가까이 되는 데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뚜렷한 지지층이 많은 문재인이나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 후보의 표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인 거죠. 이게 호남에서 높은 것도 안철수에게 유리하다 후보에게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결국은 세 캠프가 분석하는 내용이 각기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 큰 구도에서 일주일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뭐랄까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지금 보는 것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치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이 막판에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각 후보 진영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까지 사실상 하루가 남은 상황인데 각 캠프는 마지막까지 남은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선거 당일 날씨가 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루 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보나 캠프 관계자의 돌출 발언이 지지층 이탈로 직결될 수 있는 반면 이를 만회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에서도 선거일 직전 크고 작은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엔 당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표가 선거운동 종료를 채 2시간도 남기지 않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회창 후보 쪽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2007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BBK 강연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를 사흘 앞둔 밤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선 직전까지 돌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측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 대선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당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료가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준용 씨와 가장 친한 동기였다고 소개한 문상호 씨는 준용 씨는 부모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면서 자신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용 씨는 뉴저지에서 룸메이트와 집값을 나눠 살았다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며 공개한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의당이 거짓 인터뷰를 내세워 네거티브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치 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세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보자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며 준용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애먼 친구들을 내세요? 반박하려고 합니까? 준용 씨가 직접 언론에 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면 깨끗이 끝날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본인이 해명 않고 왜 엉뚱한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 16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살린 160헥타르 그리고 민가 3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강원 강릉과 경북 상주의 불은 대부분 진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삼척인데 아직도 불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윤두열 기자. 어제처럼 뒤로 불길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에 불이 발생했으니까 벌써 3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오까지 진화율이 50%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돌았는데 그 이후로는 진화율조차도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계속되면서 계속 그 불이 번지고 있어서 얼마나 꺼졌는지를 집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후 3시쯤에는 늑구리 마을 바로 위까지도 산불이 번졌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는데 소방 헬기가 집중적으로 마을에 물을 뿌렸고 소방차도 동원되면서 다행히 마을로 불길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강릉 쪽 큰 불이 잡히면서 그쪽에 있던 군인과 헬기 4대가 삼척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삼척에 헬기 26대가 동원됐지만 낮 동안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100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불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척에선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건데 삼척에서 유독 불길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산불이 난 이곳은 건의령이라는 곳인데요. 협곡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경사가 워낙 심해서 진화인력 접근이 어려워서 이 소방 헬기에만 의존해서 불을 진화해 왔습니다. 또 바람도 아주 세차게 불어서 불똥이 방화선을 훌쩍 넘어서 쉽게 다른 곳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방 헬기가 광동댐이라는 곳에서 물을 길러오는데요. 왕복 20분가량이 걸리는 곳이어서 진화가 더뎠습니다. 또 바람 때문에 상공에서 물을 뿌려도 정확한 화재 지점에 떨어지지가 않아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피해가 컸던 강릉과 상주에선 다행히 오늘 오전에 불길이 잡혔네요. 네, 강릉과 상주 모두 오전 10시 35분쯤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낙산사를 태운 지난 2005년 양양 산불 때처럼 잔불이 다시 큰 불로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해 꼼꼼하게 잔불 진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다행히도 조금 전인 6시쯤에 강릉의 잔불이 완전히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불로 강릉에선 주택 30채가 소실이 됐고 상주에서는 불을 피하던 60살 김모 씨가 실족해 숨졌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강릉과 삼척, 상주의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큰 산불을 냈는지는 찾았습니까? 네, 경찰은 상주 산불은 자신의 밭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던 57살 김모 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지금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과 삼척은 입산자의 실화가 불이 난 것의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화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레까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등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특별히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삼척 화재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불길을 잡고 보니 피해 상황도 좀 특이합니다. 강풍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녀서 같은 지역인데도 탄 곳과 멀쩡한 곳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런 도깨비 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100년 가까이 된 목조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잔해만 남았습니다. 집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날아온 불똥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낙엽은 날아온 불씨에도 쉽게 타올랐고 작은 불도 바람을 타니 순식간에 바람 방향으로 뻗어나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천천히 주변을 모두 태우지 않고 듬성듬성 타버린 흔적을 남겼습니다. 같은 밭인데도 이쪽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멀쩡한데 다른 한쪽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씨가 옮겨 붙더라도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관령 근처에서 난 불은 바다 방향으로 강풍을 타고 옮겨 붙으면서 10km 떨어진 시내 가옥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다 타버린 집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불탔다 신고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대 어느 시청이고 뭐 소방서고 없어요. 대피령 같은 건 없었고요. 저희도 연기가 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인가 뭐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랬는데 이번 화재로 대피했던 300여 명의 강릉 시민들은 현재는 대부분 귀가했지만 집을 잃은 일부 주민은 대피소에 남거나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큰 불에 현지 주민도 강원도에 간 방문객들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대피 방법이나 우회 도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안전운행 하십시오. 안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거야? 희뿌연 연기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 차들의 앞과 뒤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로 양쪽 산의 물길이 언제 내려올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 윤혜원 씨는 결국 어제 예정된 귀경을 포기했습니다. 산불로 도로 곳곳이 통제됐지만 우회로를 안내받지 못해 길을 헤맸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해도 거기가 국도인지 고속도로인지 알 길이 없고 이미 그때는 이제 점점 7시, 8시 해갔을 때라서 주민들 역시 불안에 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릉에 사는 전진희 씨는 아파트 길 건너편에서 불길이 일어 119의 대응 방법을 문의했지만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화마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넘겼습니다. 바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피를 어느 쪽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다고. 지난해 폭염 때 발송됐던 정부의 긴급재난 문자도 이번 초대형 산불 때는 없었습니다. 시청으로 공식적으로 시청이나 마을이나 동사무소나 국가안전처에서 문자나 알림이나 방송이나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어요. 시민들은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불안을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중국발 황사의 영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전에 잠깐 미세먼지가 옅어지나 싶었죠. 하지만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농도가 다시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5월 연휴를 맞아 붐벼야 할 동물원이 한산합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선에 머무르며 어제보다 조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다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특히 경남과 전남 지방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 넘게 치솟았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대륙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황사가 오늘 오후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도 이어지다가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전국으로 확대된 후에야 대기질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베이징에 발령됐던 황사 경보도 해제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덮친 최악의 황사는 세력이 약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신장과 내몽골 동부에서 황사가 추가 발원할 가능성이 여전하고 현재 기압 배치상 이곳에서 곧장 한반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예보돼 있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공습에 나들이객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내수마저 위축되는 조짐입니다. 주말이면 붐볐을 야구 경기장에선 관람객들이 무더기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쇼핑객들이 줄어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울성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주말 야구 경기가 열린 잠실 야구장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관람객들은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불안하기는 했는데 일단 마스크로 무장도 했고 또 오늘은 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6일과 7일 이틀 동안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관람을 취소한 사람만 1,900명에 달합니다. 황금 연휴 효과로 그간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길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6일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자 주말임에도 쇼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경보가 내려진 6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른 백화점 역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뿐 아니라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인 내수 활성화의 발목까지 잡은 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경제 동향을 진단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자, 생활 밀착형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주로 짚어봤습니까? 네, 먼저 준비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내린 여성이 반려견과 마중 나온 가족을 만나서 동네 편의점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담배를 사는데요. 카드로 결제를 하네요. 예. 잠깐 동안 나온 영상인데 여기도 공약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영상 안에는 오늘 점검해 보려는 공약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대중교통 정책, 또 반려동물 정책, 담배값과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약, 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 이렇게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영상인데, 자, 교통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중교통 정책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주요 5 후보들은 이 모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조기 착공 혹은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 후보는 정액제 알뜰 교통카드 도입을, 또 홍 후보는 청년교통 30% 할인제를, 안 후보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내걸었습니다. 또 유 후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를 약속했습니다. 예, 들어보면 뭐 다 좋은 얘기인데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들어갈 돈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3조 원이 넘는 GTX는 이미 현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 재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각종 요금 할인 정책들은 도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 관련된 유권자가 워낙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한 사람이 1,442만 명입니다. 이들은 출퇴근길을 가볍게 해주는 공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건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배값을 많이 올렸잖아요. 담배값 공약도 있습니까? 이 홍 후보만 현재 한 갑에 4,500원인 것을 2,500원으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이 문 후보는 저소득층과 일부 노인층에 면세로 파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안 후보와 유 후보, 또 심 후보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담배세를 흡연자 질병 치료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노린 공약인데 근데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실제 좀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난해 국내 흡연 인구가 890만 명이거든요. 예. 이들을 겨냥해서 가격 인하나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한 건데 이 중에 면세를 포함한 가격 인하 공약을 두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연에 실패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배려라는 해석, 또 저소득층, 노인층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금연 교육 강화가 맞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직장인도 그렇고 그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관심이 있는 게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인데 이번에도 들어갔죠? 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인하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나머지 후보들도 사실상 인하를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약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560만 명이나 되고 또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 뭐 주요 후보들이 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뭐 본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실제 카드 수수료라는 게 2007년 이후 9차례나 내렸습니다. 이 카드사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봉이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이 나고 있어서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아까 개 끌고 들어가는 분 아까 그 영상에 있었는데 반려동물 공약은 사실 이전에 선거에서는 못 보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많이 나왔네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이 18대 대선 때는 주로 동물보호법 제정이나 동물실험 반대 등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 해소로 이 공약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이 홍 후보와 심 후보는 헌법에 동물 권리 확대를 명시하고 이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서 가족 같은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또 안 후보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을, 문 후보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또 유 후보는 유기동물 줄이기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예.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인 만큼 절대로 소소한 공약이 아니고 이 잘만 만들면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효자 공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뭐 윤정식 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약 파보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아주 물샐 틈 없이 공약은 꼼꼼하게 다 많이 챙겼군요. 근데 이걸 잘 지키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이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누가 됐든 공약을 얼마만큼 점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부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자, 세월호 4층 객실에 대한 수색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층은 안산 단원고 여학생 객실이 있던 곳이죠. 2014년 10월 그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발견된 지점과 이번에 수색을 시작하는 지점이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총 1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 4층의 내부 수색은 현재 절반가량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은 6개 구역 가운데 왼쪽 중앙의 6인실 구역에 조만간 수색팀이 진입할 예정입니다. 안산 단원고 여학생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 우선 수색 구역으로 지목된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29일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된 화장실과 통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어 미수습자를 발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5일 사람의 정강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세월호 침몰 해역의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수사 2명이 가로 20m, 세로 40m의 특별 수색 구역을 지난 열흘 동안 세로 방향으로 훑었고 오늘부터 가로 방향으로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실 책임을 따지는 대신 보다 효과적인 수중수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프랑스에선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방이냐 폐쇄냐, 국가냐 세계냐. 이를 두고 충돌한 이번 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중도파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 마린 르펜 후보를 놓고 프랑스 국민들이 최종 선택에 나섰습니다. EU 강화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마크롱과 세계화를 거부하며 유로존 탈퇴를 내세운 르펜의 승부는 프랑스 사상 최연소 30대 대통령이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의 승부이기도 합니다. 파리 중심가의 쇼핑몰입니다. 1차에서 아몽이나 피용 등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결선에선 르펜의 당선을 막기 위해 마크롱을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이른바 배제 투표 성향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에선 마크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t j'ai décidé de voter au second tour pour Macron parce que je pense que c'est très important de faire front contre Marine Le Pen. 낙후 지역의 여론은 복잡합니다. 이민자가 많은 파리 북부 지역에서 만난 백인 남성은 트럭 운전을 하느라 새벽부터 일하는데 이민자들은 놀며 사회보장 혜택만 받는다며 르펜을 지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Je vote blanc. Madame Le Pen est trop extrémiste pour moi. Et Monsieur Macron est trop libéral. 프랑스 정치 60년을 양분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후보가 모두 탈락한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노목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도시개발에 여파겠죠. 이 노목들을 잘 보존할 수는 없을까요? 나무 옆에 피뢰침을 세우거나 주변 건물을 아예 철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40m가 넘는 피뢰침이 우뚝 솟았습니다. 바로 옆엔 수령 천년의 천연기념물,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가 뻗어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급 노목이 잇따라 벼락을 맞아 고사하자 문화재청이 전국의 보호수 28그루 옆에 피뢰침을 세운 겁니다. 280년간 마을을 지켜온 부산 동네 회화나무도 가지가 마르는 등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부터 몸통까지 콘크리트 건물에 파묻혀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무 주변 주택 4채를 아예 매입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속리산 정이품송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600년 가전 풍상에 지주목 없이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약해져 DNA를 채취해 복제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삽목을 하든지 아니면 씨를 발화시킨 게 있으면 후계목을 기르더라도 우리 진도에 있는 진도견처럼 혈통을 보존할 수 있고.
정부는 전국의 천연 기념물과 보수 13,000여 그루를 지켜내기 위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방부 처리하는 기술과 영양 공급 요령 등을 담은 보호 지침서 배포에도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선 5월 들어 LG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잡고 5연승을 달렸는데요. 1번 타자 박용택은 혼자서 6타점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7회 LG 3루 주자 히메네스가 포수 견제에 걸렸지만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춤을 추듯 태그를 피해 먼저 베이스를 찍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참 박용택의 방망이는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박용택은 2회 2타점 3루타와 6회 2타점 적시타 등 6타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프로 16년 차 박용택은 한 경기 본인 최다 타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LG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며 2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LG 에이스 류제국은 6회 원아웃까지 3실점하며 시즌 6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2대2 동점이던 6회 롯데 손아섭이 솔로 홈런을 날립니다. 기세가 오른 손아섭은 7회 몸을 날려 안타성 타구까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패색이 짙던 8회 숨죽였던 기아의 방망이가 터집니다. 이범호의 1타점 2루타에 이어 서동욱이 결승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3연승을 기록한 기아는 23승 9패로 1위를 지켰습니다. 롯데 이대호는 홈런 포함 4안타로 맹활약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고척돔에선 넥센과 SK가 12회까지 6대6으로 팽팽히 맞서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이 흐려지겠는데요.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건조특보와 강원도의 강풍특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